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그리고 콩앱 라디오로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전혜연 우석대 기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뭐 호화청사 매각이라든지 고연봉 자진 반납 등이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 공기업 방만 경영에 대한 그 인식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방안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보도 내용부터 정 교수님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공공기관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공공기관이라는 것은요. 일단 제가 지자체 산하는 빼고요. 정부 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설립이나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을 합니다. 그 수가 350개, 350여 개 정도인데요. 네. 지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기업이 36개가 있습니다. 네. 이 공기업의 경우에는 직원 정원이 50여 명, 총 수입액이 30억 원,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시장형과 준시장형이 있고 다시 준정부기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수입액 말씀드렸잖아요. 예. 규모도 있지만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이 있는데 예. 기금관리형과 위탁지폐형이 있습니다. 기금관리형 뭘 생각하면 쉽냐면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예. 근로복지공단 이런 것이 기금관리형이고요. 위탁지폐형은 한국국제협력단, 예. 한국장학재단 있고요.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220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구조조정을 강하게 지금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 축소하고 호화로운 총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용적인 측면 하나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에 스스로 받았던 대우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절약한 돈을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TF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 비용을 국고로 환수해서 뭐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가도록 이런 방안을 지금 지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알리오라던가 예. 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두면 공공기관 수는 350개고요.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제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네.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국무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심각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공기업 문제는 뭐 비단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지금 이제 일단은 공공기관이 어떤 곳인가를 지금 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구나. 국민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비용의 문제와 연봉이나 복지제도 이것을 개혁하라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공기관의 그 경영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적자 일 가능성이 좀 일 높죠. 가능성이 네. 높고 사실상의 경영난에 이제 직면해 있는 건데요. 네.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호화청사 매각이라든지 고연봉자들의 자진 반납 등을 이제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호화청사를 매각을 하고 고연봉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월급을 반납을 하는 것이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인 겁니다. 이게 청사를 매각을 하고 연봉을 반납을 하는 게 네. 과연 과연 그 적자를 다 메울 만큼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좀 보여주기 식의 어떤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그 공공기관 개혁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경영상의 실제 어떤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한 비판으로도 나오지만은 그 정권에 맞는 인사를 다시 배치를 하려는 그런 시도에 있어서의 공공기관의 개혁도 거론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인사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겁주기식의 이런 개혁을 맺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겉에서만 건들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특히 적자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공공기관들의 그 순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라간다. 공공요금. 지금 보도가 예, 예. 나왔죠. 근데 예. 이런 요금을 인상하면서 한전에 대한 어떤 경영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그렇죠. 아마 예. 대통령이 이런 발언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늘 뭐 좋아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도 같이 개혁을 해서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된다라는 줄여야겠죠. 큰 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사무공간 축소하고 이러는 것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이건 약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복지 정책도 잘 살펴보면 이게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중에 과연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이제 그걸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실태 파악이 먼저다. 예, 벌써부터 이렇게 마치 과하게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탁 해놓고 하면 굉장히 또 이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보통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신분이. 네. 근데 그렇다 보니 또 공무원과의 복지제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도 많고 해요. 그래서 예. 그러면 면밀히 잘 살펴서 해야 되겠고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민간은 사실 굉장히 효율성 중심, 특히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네. 공공기관은 공공의 가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때 과정에서부터 예.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가 이런 과정을 굉장히 면밀히 살펴야 되고 기관을 운영할 때도 이게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차별을 개선하는 제도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비용이나 인력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을 그래도 비효율적인 공공이니까.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거를 예.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효율성과 공공의 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축소되진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구직자들의 어떤 뭐 복지라든지 뭐 공기업의 연봉 안정성 이런 것들도 지금 공무원과는 좀 다르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기업 관련한 인력들이 최근 5년간 35% 정도가 지금 늘어났다라는 게 통계적인 결과거든요.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속하게 어떻게 보면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영 적자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미 뽑아놓은 인원들을 지금 어떻게 구조조정이나 뭐 개혁을 위해서 단숨에 뭐 잘라내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권리 같은 그렇죠. 것들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내놓고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조이자라는 모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효율성은 제고를 하되 네. 지금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끌어내갈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이제 공공의 가치를 중시를 그렇죠. 더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민간 주도의 경제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공공 부분의 어떤 슬림화라든지 효율화를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개혁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은 어쨌든 간에 그 설립 가치 자체가 약자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를 하고 그렇죠. 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공기업 경영 평가 자체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마련돼야 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 나온 걸 네. 보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전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그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이고 부채를 비롯한 재무성 이 예. 부분은 배점을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점수가 있고 균등기회와 사회통합 점수가 있고 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연 이런 예. 이제 배점 기준의 점수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 네네.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균등기회와 사회통합이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채용이라든가 또는 지역 인력 채용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은 또 공공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에서는 하기가 하지 굉장히 않는 어려운 부분이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좀 섬세하게 접근해야지 단순히 경제적인 숫자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접근하면 조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기관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무를 관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직원들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숫자를 줄일까요?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직원이 여기에 입사해서 결혼해서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걸 쓸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럼 경영에 있어서의 변동사항이 생기는 건데 이런 걸 자꾸 재정적인 효율로만 관리하려다 보면 그런 현상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저는 뭐냐면 다만 조금 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지금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 연공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 인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건 끊임없이 예전부터 문제가 된 부분이에요. 네. 이건 뭐 민간과 뭐 공공 영역 모두에게 지금 사실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공서열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보려는 젊은 직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연공서열 안에 갇히다 보면 기회를 못 갖고 승진도 너무 적어지다 보니 이탈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경영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정권에서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된 것이냐면 지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100점을 기준으로요. 경영관리가 55점 그리고 주요 사업에 관한 배점이 45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그 경영관리라는 그 55점 안에 경영전략 리더십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 가치 구현이 있고 업무 효율, 조직 인사 재무 관리, 보수 및 복리 후생 관리, 그리고 혁신과 소통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 항목이 그러면 그 55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55를 6가지로 나누면 대충 9점씩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항목이 다 9점 정도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회적 가치 구현이 24점입니다. 그리고 경영 전략이나 리더십 부분이 6점, 업무 효율이 5점. 이렇다 보니까 특히 이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게 지금 24점인데 이게 그 전 정권에서 신설된 항목이거든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영 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삼지 않았지만 이게 신설이 됐는데 꽤 비중이 높게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어떤 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에만 너무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것을 지금 손보겠다라는 거고 대신에 경영 전략이라든지 업무 효율에 지금 분배된 점수를 높이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손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물론 공공의 가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적자가 너무 심하고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계속 지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전략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이 공공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구현을 다 삭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배점을 조금 달리 고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이 공기업의 경영 평가 부분을 실태 조사와 더불어서 조금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부터 지금 아이가 만 4살이 넘게 되면 성별이 다른 부모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런 보도 내용이 나왔어요. 2019년에 입법 예고 당시에 저희가 이미 소식을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19년 만에 법이 개정 시행되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관련 내용을 좀 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만 4세 이상의 남자아이는 여자 목욕탕에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 목욕탕에 이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욕탕의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은 이때까지는 만 5세 이상이었는데요. 네네. 지금 만 4세로 낮추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에 대해서 그 횟수에 따라서 뭐 1차는 경고, 네. 2차는 영업정지, 뭐 3차는 영업정지 10일, 뭐 4차 이상은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만 5세 이상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국 나이로 치면 7살 정도 7살까지도 되겠네요. 이제 네. 각 성별이 다른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거를 만 4세로 낮춘 거고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연령이 낮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까지는 만 7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8, 9살까지도 뭐 성별이 다른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네. 그때도 이제 그럼 한 많은 번 이미 시민들이 낮춘 불편을 거군요. 겪었는데 네. 이제 거의 19년 만에 한 살이 더 어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자녀분들 목욕탕 데려가실 때 한 번 더 나이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화되는 게 이제 뭐 기간이 길어지면 아이들의 성장도 사실은 좀 최근엔 또 빨라지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출입 금지 연령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거 예전부터 좀 취재를 우리가 하고 다루기도 했는데 하도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런 민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민원이 저는 조금 유심히 봤냐면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는데 옆집 엄마가 이 딸의 친구인 그 또래를 데리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 또래 남자아이가 본인을 쳐다보는 것도 당황스럽지만 그 또래인 자기 딸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에 굉장히 엄마가 불쾌감을 느낀 거예요. 예. 그리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3세에서부터 한 5세 정도, 6세 정도부터는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엄마 아빠의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것에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면 호기심에서 굉장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선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아이들이 키도 크고 이러다 보니 얘를 또 어린아이로만 여길 수 있느냐에 대한 분쟁의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일일이 아이들에게 주민등록증도 없는데 검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군요. 네. 주민등록증이 사실상 그 아이들의 성장이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선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나이가 어려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목욕탕에서 휴대폰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머리 말리고 몸 닦으러 나올 때. 근데 아이들을 데려가다 보면은 아이가 의도치 않더라도 핸드폰으로 뭐 갑자기 사진기가
사진기 어플이 열려서 뭐 찍게 되거나 하면 굉장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감수했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는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핸드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네, 부분은. 만 4세가 아니어도 지금 만 4세 미만은 지금 출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이 또 핸드폰 가지고 놀다가 혹시라도 사진을 찍힐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 꼭 한 번 더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위반을 할 경우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행정처분은 그렇게 나이를 속여서 데리고 간 부모가 받는 게 아니라 업장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는 부모님들 내 문제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상 행정처분은 그 업장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로 꼭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니까 꼭 나이 이런 거 연령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장에서 그 손해본 부분을 개인에게 손해배상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된 사례들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이런 점을 인지를 하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계속 얘기해 주신 그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건 어떡합니까? 업장 입장에서는 지금 규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묻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목욕탕 아니고 우리가 어느 시설을 갈 때 조금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요금이 싸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증도 없어서 아이의 나이를 이제 확인을 하지 못하게 될 텐데 이렇게 만 4세라는 연령이 정해지고 이런 캠페인들이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목욕탕에서도 이제 업주분들이 이런 걸 확인을 하자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보험증에 아이가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입증을 하시고 그런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죠. 지금 목욕장의 출입 금지 기준이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음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는 모양이네요. 있었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정신질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남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런 걸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있었고요. 과거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이 목욕장 출입과 관련해서 되네 안 되네 해서 또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일일이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이게 장기화되고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인권 관련 단체라든가 장애인들과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라든가 이런 업장에서 협회 같은 것도 요즘 많잖아요. 좀 한번 모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시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